반갑습니다.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주의 역사와 융합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주를 한다든지 이동을 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0년 전쯤까지는 이주와 이동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국가 간의 이주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각 민족이나 국가들 사이의 경계는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 바람에 과거의 역사, 근대 이전의 중세나 고대의 경우에도 이주나 이동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드물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과연 역사 속에서 이주나 이동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대를 규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민족주의입니다. 근대 민족주의가 이전에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던 많은 부족이나 민족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고, 또 국가 간에 또는 민족 간에 수많은 분란과 전쟁을 끊이지 않게 이어가도록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겪은 지가 한 70여 년 지난 뒤여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아득한 기억 속에 있는 사실, 사건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 내란이라든지 또는 민족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주나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면 유럽에서 만든 개념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근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서 시작되었을까? 서구 외의 국가에서는 민족주의 개념이 그러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구 사회에서는 근대화 과정, 즉 산업을 앞서하면서 부국과 강병을 이룩하고 그 부국과 강병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건설한 덕택에 자국 중심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활동 또는 그런 횡포가 식민지 많은 민족들이나 국가들로 하여금 새롭게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데 크게 일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서구 유럽 국가들이 근대의 하나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죠. 서구 유럽 국가들이 모델이 되면서 당연히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그네들이 새롭게 가졌던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방식도 식민지 민족들이나 국가들에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자민족, 자국에 대해서 굉장히 왜소함을 느끼고 또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이고 낙후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후와 후진의 요인으로 과거 역사의 미개발 또는 후진성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역사를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아주 고대부터 굉장히 앞선 문화, 문명을 이룩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고의 어떻게 보면 이 왜곡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네들의 학문을 섭취하는데 주력하다 보니 서구 유럽 국가들이
만들어낸 학문적 개념이라든지 용어를 가지고 각 민족이나 국가들의 역사도 재조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국의 역사를 온전히 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유럽은 유럽대로 독자적인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랍은 아랍대로 또는 인도는 인도대로,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그 외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도 각각의 독자적인 역사를 이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뛰어난 문화도 만든 적이 있고 때로는 이 낙후된 지역들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유럽에서 만든 잣대로 자국의 역사들을 조명하다 보면 아무래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지만 그 세계사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유럽 중심의 세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일어난 르네상스가 유럽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든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 르네상스만 하더라도 과연 유럽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된 건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르네상스가 일어난 지역이 이탈리아고 이탈리아는 바로 몽골 제국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몽골의 칭기스칸이 서유럽까지 들이닥쳐 지경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 군사를 돌린 바람에 서유럽이 몽골에 대해서 실제적인 공포감은 느끼지는 못하고 소문으로 들었던 공포감을 느끼는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탈리아의 많은 상인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몽골로 가서 몽골의 원제국에서 많은 상업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업 활동을 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이 중세 이후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업화에 있어서 주역으로 자리를 잡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르네상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역사를 공정한 시각으로 본다면 달리 말해서 유럽 중심의 사고를 벗겨낸다면 르네상스가 단순히 유럽에서 갑자기 등장한 그런 돌연변이와 같은 그런 사건은 꼭 아니라 그 이전에 또 그 이면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유럽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혁명 그리고 종교개혁을 거쳐서 산업화 그리고 그 이후에 항해시대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유럽의 식민지가 건설됩니다. 유럽이 비로소 산업화를 하면서 유럽은 국가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제대로 된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구성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늦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유럽 국가에서 등장한 군주들을 가리켜서 절대군주라고 하죠. 절대군주가 바로 중앙집권 국가의 수장으로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절대군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수많은 영지를 가진 귀족들, 영주들을 중심으로 그 영주들이 이 대표를 내세웠을 때 그네들이 군주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군주들은 중앙집권의 수장이 아니라 수많은
귀족들과 영주들이 추대한 상징적인 군주 정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동아시아로 돌아오면 중앙집권 국가가 이루어진 것이 유럽보다 굉장히 앞섭니다.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시기만 하더라도 기원 전후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출발한 당시부터 바로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점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보면 2000년 전쯤입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단순히 조직 이전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또는 그런 사고방식을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철학이라든지 종교가 사실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불교의 수용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교의 수용, 불교라고 하는 보편 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각기 나누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제각각 위세를 주장하던 많은 부분적인 또는 단편적인 이런 불학들 또는 부족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곤 했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림 왕이 불교를 공인한 것, 그 다음에 백제가 침유왕 때 불교를 수용한 것, 그리고 신라에서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한 것. 불교 공인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미 기득권으로서 군주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발을 억누르고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불교 공인 과정에서 숨겨진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 뒤에 이 중앙집권 국가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군주, 즉 절대 군주에 가까운 그런 군주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렇듯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일찌감치 그런 중앙집권 국가가 나타나고 그 중앙집권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가 지속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라든지 좀 더 넓혀서 동아시아 역사를 익숙하게 보다 보면 유럽이나 또 다른 지역, 아랍 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이 일찌감치 그런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어서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왕조들이 이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수많은 왕조들이나 국가들처럼 일찍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그 왕조를 이어간 역사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아시아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의 이 고대사와 중세사는 특별하게 안정성을 오랫동안 이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 오래 이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외침은 적었지만 그리고 왕조의 개념은 없이 하나의 왕통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외침은 없었으나 내부적으로 수많은 분란이나 내란, 그래서 이 세력들 간의 다툼이 지속되면서 의외로 한반도에서 누렸던 안정성에 걸맞은 안정성을 누렸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침을 받은 역사가 800회 정도 된다. 최근에는 군난 극복이 쥐민 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국난이라는 개념이 외침을 받아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외침을
받은 것이 꼭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유달리 많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외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민족이 아예 통짜로 지배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역사만 탁 떼놓고 우리의 역사는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다 보면 한국의 역사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놓칠 우려도 많다 하는 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동아시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면 세계사적인 범위에서 동아시아를 또다시 보는 그런 더 큰 시각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시각을 거의 갖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 형성된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시각이자 관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시각이나 관점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족주의가 자국의 역사와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날조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날조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가끔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왜곡과 날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강화되면서 형성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타국의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역사만 왜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곡을 한다는 것은 내 시각이 왜곡될 때 가능합니다. 내 시각이 왜곡된다면 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조차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국의 역사도 왜곡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은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하는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의도를 갖고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든 그게 아니든 간에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물이나 현상 왜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근대 이 산업화에 앞섰던 그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에 침입해 들어와서 이 불공평한 또는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죠. 그리고 난 뒤에 먼저 앞서서 산업화를 이룩한 일본도 그런 서구 열강을 본받아서 역시 자국 우선주의, 물론 이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시아를 하나로 모아서 번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곤 했지만 결국은 자국 중심의, 자국 우선의 민족주의적 시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제강점하에 들어갔고 중국과도 일본은 거대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던 우리 지식인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족주의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런 사고를 하게 됐습니다. 최남선이나 신채호를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분위기와 풍토가 형성된 것도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앞세운 까닭에 당군 신화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화 그리고 우리의 고대 역사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폐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흑우적 개념과 그 다음에 이주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진 한국 고대사의 지리적 관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가져와서 마지막에 한국은 어땠는가 하는 그런 점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 근대 이전까지 지식인들이 한문을 익히고 그래서 지적인 훈련을 할 때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이 고전으로는 뭐 유교의 사서, 오경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교 경전들은 이 정치 이념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적으로 읽어야 될 고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읽어야 될 책으로는 역사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기, 한서, 후한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사. 오늘날에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인문교양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다, 기초적이다 이야기하죠. 과거 선비들,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삼사라고 하는 것, 사기, 한서, 후한서, 이것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역사서이자 그 다음에 문장의 교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서이면서도 탁월한 문장력을 갖춘 그런 고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인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되는 역사서 중에서도 단연 어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일본의 지식인들,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의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가 의외로 실제 역사를 왜곡하거나 날조한 흔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식인들은 워낙 높이 떠받들다 보니 사마천의 사기를 거의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사마천의 사기는 굉장히 높이 존중되고 탁월한 역사서로서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 시중에 역사서로서 나온 가지수로 따지면 사마천의 사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뭐 번역서도 여럿 있지만 번역서뿐만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각자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놓은 책들도 아주 많습니다. 워낙 재밌는 역사적 일화들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끄집어내도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막강한 그런 보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기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망 오제 가운데 오제봉기, 오제봉기부터 사마천의 사기는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오제봉기에서 그 다음에 하왕조라고 하는 중국 고대의 첫 번째 왕조인 하봉기, 그 다음에 은본기, 그 다음에 주본기, 그리고 진나라의 내력을 알려주는 진봉기, 그리고 진시황봉기,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6개 봉기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봉기와 진시황봉기는 그렇게 나눠진 이유가 진시황이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이룩한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통일제국을 건설한 처음에 황제이기 때문에 시황이죠. 그래서 진시황 봉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까지의 내력을 알려줄 만한 봉기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그 앞에 진봉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6개의 봉기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왕조가 들어선, 그래서 각기 다른 역사를 가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그 6개의 봉기는 결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밀접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도 단순히 지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계보를 만들어서 서술했다 하는 점입니다. 사마천을 이야기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의외의 역사적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오제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고대 제왕은 황제입니다. 누를 황자 황제고요. 그 다음에 황제 다음에 전욱, 제곡, 요, 순 이렇게 5 황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5 황제 제왕을 일컬어서 오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인물들은 요와 순이죠. 유교 경전에서 뿐만 아니고 유가 지식인들이 그 입에 달고 다니는 고대 성군이 바로 요와 순입니다. 근데 요와 순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면 이제 앞에 나오는 황제, 전욱, 제곡 같은 경우는 이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아니면 거의 잘 모르는, 특히 전욱과 제곡 같은 제왕은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전욱과 제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왕조부터 진시황에 이르기까지의 계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5 제왕 가운데 마지막인 순을 이어서 제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우왕이라고 합니다. 이 우왕으로부터 비로소 왕조가 이어집니다. 재밌죠? 이 황제로부터 순까지 이어지는 이 5 제왕들 사이에서는 물론 혈연관계도 있지만 반드시 직계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 능력과 덕을 중시해서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선양은 굉장히 큰 본보기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 전대 왕조의 왕이 그 다음 왕조의 이 계조, 시조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춰서 왕위를 넘겨줍니다. 사실상 이 군사력에서 밀렸기 때문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형식은 양보하는 게 방식으로 해줍니다.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이 김부대왕의 경우에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그런 선양하는 형식으로 넘겨줍니다. 그 덕택에 김부는 왕건의 사위가 돼서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죠. 마찬가지로 고려가 조선 왕조로 넘어갈 때도 거의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이거는 고대의 중국사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선양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전통을 본받아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제 안에서는 자연스럽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선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선양의 흉내를 냈을 뿐이고 흉내를 내면서 무력을 통해서 전대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세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역사를 숨기는 그런데 이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으로부터 선양을 받은 인물이 우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왕은 자기가 죽기 전에 선양의 전통을 깹니다. 깨고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때부터 20여 대 자손들에게까지 직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의 왕조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이제 왕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왕국이라는 말도 쓰고 왕조라는 말을 씁니다. 왕국과 왕조가 뭐가 다를까? 그죠? 흥미롭죠? 왕국은 영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국경이라고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일정한 국경 내에 지역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또는 그 왕을 비롯한 자손들이 다스리는 영역 그걸 왕국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왕에서 그 왕의 직계가 그 왕국을 이어받는 기간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조는 시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왕국은 킹덤이라 그러고 왕조는 다이너스티 이렇게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왕조는 우리가 조선 왕조 이러면 태조 이성계부터 그리고 마지막 순족 때까지 이어진 그 장구한 세월을 가리켜서 왕조 이렇게 합니다. 이 우왕의 경우에 비로소 이 이전에 없던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왕이 시작했던 하왕조의 마지막 임금이 폭군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하왕조를 멸망시키고 세운 것이 은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은왕조의 경우는 바로 탕이라고 하는 인물. 그래서 탕왕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이 탕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왕조를 멸망시키고 세운 것이 은왕조 또는 상왕조입니다. 20세기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은허라고 하는 은왕조의 터에서 대량의 갑골문이 발굴되죠. 그 갑골문으로 말미암아 기록에는 없었던 그런 은왕조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량의 유물들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 은왕조가 주요하게 자리 잡았던 곳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은왕조,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출발할 때 은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은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상왕조였습니다. 우리가 장사한다 할 때 또는 장사꾼을 가리킬 때 이 상을 쓰죠. 상인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전해지는 말로는 이 은왕조가 멸망하고 즉 주왕조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은왕조의 유민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상자를 장사 또는 장사꾼 상으로 뜻으로 새긴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은왕조를 무너뜨린 인물이 주나라의 개조에 해당되는 무왕입니다. 이 무왕에 앞서서 문왕도 있죠. 유교에서는 보통 문왕과 무왕을 한꺼번에 일컫습니다. 그래서 문무, 그 다음에 무왕의 동생인 주공까지 포함해서 문무주공 이렇게 많이 일컫습니다. 공자는 이 세 제왕 가운데 특히 문왕과 무왕은 제왕이지만 주공은 제왕은 아니고 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공을 높여 일컬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공이 주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와 문물의 토대를 갖추게 한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주공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명칭에서도 주나라의 공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가 인문학자로서 사상가로서 교육자로서 늘 일컬어지는데 그가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주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서 썼습니다. 보시면 제1번이 황제에서 시작됩니다.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황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는 2명의 아들인데 장자가 현효입니다. 1, 2번에 나오죠. 3, 4번을 보시면 차남 창의가 나옵니다. 현효와 창의가 있지만 이 둘은 제위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황제 다음에 이 현효 밑에 교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을 보시면 황제 다음에 차남인 창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욱이 있습니다. 이 황제에 이어서 전욱이 오제본기에 나오는데 차남의 아들이 전욱입니다. 그래서 이 전욱이 먼저 이렇게 또 제가 예. 전욱, 이 오제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후대에 우리가 아는 그런 장남, 장자 상속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욱이 두 번째 제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곡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곡의 아들인 묘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직계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3의 제일 끝에 있는 순입니다. 보면 굉장히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순에서 우로 갈 때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에서 이 우로 가는데 우는 전욱의 손자입니다. 근데 우보다 먼저 제위에 오르고 수십 년 동안 제왕의 노릇을 했던 수는 전욱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 손입니다. 그죠? 아무리 전욱과 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단명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식을 낳기까지는 20, 30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걸 횟수로 계산하면 백수십 년이 넘습니다. 최소한. 그죠? 그리고 전욱과 곤우로 이어지는 이 사이는 할아버지 손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욱과 우 사이에 나이 차가 난다 하더라도 6, 7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보이는 우가 하고 3번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순하고는 뭔가 안 맞죠. 먼저 왕에 올라도 우가 올라야 되는데 제위 올라도 순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우가 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탕왕입니다. 사실은 탕왕이 은 왕조를 세우기 전에 앞에 하 왕조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왕조가 그냥 바뀌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조가 바뀐 것으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탕왕의
시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시조가 설입니다. 그리고 설은 제복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부터 시작해서 소명, 상토 이렇게 쭉 해서 무려 13대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탕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탕왕이 하왕조를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탕왕 이후에 또 5, 60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난 뒤에 이 주왕조의 무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은왕조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무왕의 시조는 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의 앞에는 또 제국이 있죠. 그러니까 제국 밑에서 설과 기가 나오고 설은 나중에 탕왕으로 이어져서 은왕조를 세운 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제국의 다음에 기가 바로 무왕까지 이어져서 주왕조를 세우는 걸로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중국의 오제뿐만 아니라 하왕조, 상왕조, 주왕조가 모두 혈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 고대 황제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역사적 기간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황제부터 시작해서 요 순까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1에서 6까지 이렇게 오제와 세왕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7번입니다. 7번째는 이 진시황과 관련된 건데 진시황의 경우에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 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것이 기원전 221년입니다. 그리고 요와 순이 활동했던 경우, 특히 요 임금이 활동했던 것은 우리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군 왕금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 요 전후입니다. 그러면 요에서부터 진시황까지는 2100여 년이 흐른 셈입니다. 그 2100여 년 동안 황제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이 중국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계속해서 군림해 왔다. 물론 우리도 당군 왕금이 세운 고조선이 나중에 위만이 들어올 때까지 2000년, 물론 삼국유사에는 1500여 년 정도 이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볼 거는 꼭 아닙니다. 그러나 당군 조선의 경우에는 당군의 혈통이 하나의 왕조를 이어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왕조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혈통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매우 특이한 면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7번째 여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여수라는 인물은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전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라고 하는 인물은 전욱의 먼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여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여수가 배를 짜는데 제비가 알을 떨어뜨렸다. 여수는 이 알을 삼키고 아들 대업을 낳았다. 대업을 낳았다. 그리고 대업을 이어서 대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비의 손자 이 비렴. 재밌는 건 이 비렴 때 비렴이 뭘 했느냐? 사마천은 사기에 순 임금을 돕고 우를 보좌해서 치수 사업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물론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렴을 이어서 비자라고 하는 후손이 처음으로 이 진이라고 하는 곳에 도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성씨를 처음 가집니다. 진시황의 성은 영씨입니다. 따라서 이 진나라의 시조는 바로 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진이라는 곳에 도읍을 세웠지만 제대로 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내려와서 진양공 시절로 내려오면 그때 비로소 진나라 최초의 제후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이 인정을 한 주체는 주왕조입니다. 주왕조가 비로소 이 진양공을 제후로 인정하면서 진시황의 조상들의 역사가 중국 안에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계보가 역사적 사실일까? 아니면 사마천의 허구 또는 아니면 사마천 이전에 누군가가 이런 계보를 정리를 한 것을 사마천은 그대로 이어서 서술한 것일까?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냉정하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사실보다 허구, 관념으로 만들어낸 흑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중시한 것이 조상 숭배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조상 숭배를 일종의 정치, 사회, 윤리로 만든 겁니다. 조상 숭배라고 하면 당연히 혈통이 중요하죠. 바로 그러한 이 문화적인 전통이 사마천으로 하여금 이런 중국 고대사의 수많은 제왕들과 왕조들을 혈통으로 연결시키는 계보를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혈통으로 계보를 만들다 보면 이 서로 다양한 이 제왕들과 그 다음에 왕조들의 지리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역사지리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면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 기원전 1150년에 시작된 주왕조의 초기 형세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짙은 초록색 보이는 부분이 주왕조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 영향력을 미쳤던 세력 판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 이렇게 하면 바로 이 하왕조, 상왕조, 주왕조 때부터 지금 적어도 중국에 걸맞은 그런 영토를 확보하고 왕조를 이어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시면 주 왕실의 영향력이 미쳤던 곳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황하를 중심으로 이 황하의 강줄기를 따라서 그 위아래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원래 이 하왕조는 정확하게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판도를 형성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왕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요 지역입니다. 은허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요 지점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는 지금은 여기에 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여기 호경이라고 해서 주왕조가 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왕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진출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역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주왕조가 은왕조를 무너뜨린 이후에도 역시 중심지는 이곳이지만, 그러나 이 중원에 원래 은왕조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 출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훨씬 서쪽에 원래 이 진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왕조의 경우는 지금 중국인들이 자신네들의 대표적인 핏줄 한족을 이야기할 때 은왕조는 그 한족의 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서 온 주왕조의 경우에는 한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이 은왕조 때부터 이 지역 서쪽은 오랑캐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융이라고 하는, 융으로 불리는 그런 부족들의 세력입니다. 물론 융도 한 부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족이 아니고 서쪽에 있는 모든 오랑캐들을, 물론 이민족이죠. 정확하게 하면 이민족들을 다 아울러서 융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 융족 가운데 세력을 크게 형성했던 진나라, 이 주나라가 은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그 중에 또 한 일파였던 진나라가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춘추시대입니다. 기원전 771년부터 시작된 춘추시대의 판도입니다. 춘추시대가 되면 각 제후국들이 주왕실의 권위를 더 이상 그렇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외형상 존중은 하지만 주왕실의 입김이 거의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제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서쪽에 있는 진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앞서 보신 주 초기의 지도보다 훨씬 서쪽에 있습니다. 이 서쪽에서 서서히 동쪽으로 판도를 넓히는 것이 진나라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입니다. 그리고 황하를 중심으로 위아래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제나라, 노나라, 송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도 보시면 초나라의 판도도 장강 유역입니다. 장강은 훨씬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사에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추적을 하면 기본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들이 중원 땅을 차지하는 역사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한나라 무제 때의 사기를 편찬합니다. 진시황이 죽은 지 한 120여 년 후죠.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한 제국을 이어받은 한 제국에서 사관으로 있던 사마천이 역사를 저술하면서 이미 오랫동안 통일제국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역사가적 관점에서 고대사를 서술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고대사라고 하는 것은 워낙 200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전개된 역사인데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라고 하는 관점을 중시하다 보니까 모두 중원 땅에서 등장한 다양한 민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제위를 이어가고 왕조를
또 이 개성한 것으로 이렇게 이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제왕들의 계보를 하나로 정리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중화주의입니다. 즉 화이론에 입각한 중화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화는 중화의 화기도 하죠. 이 화입니다. 이 중원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들을 일컬어서 이 화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 중심의 이 중국 문명 그리고 그 외곽에 존재하는 이들을 소위 말하는 사방의 오랑캐, 동쪽으로는 동이, 북쪽으로는 북적, 서쪽으로는 서융, 남쪽으로는 남만.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노나라 아래쪽 그리고 오나라 위쪽 비어 있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그 유명한 동이들이 있었다.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완전히 중원의 문화들이 전파되지 못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 지역에 구이라고 해서 아호 동이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 지역에 비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동이족, 이 동이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설명하는 그런 제야사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동이라고 하는 명칭의 경우에 정말 조심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동이족들이 우리 고대의 조상들이었는지 아닌지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충분한 그런 사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추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는데 그것 또한 근거가 그렇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춘추시대에 이게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 정도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 대략 200여 년 사이에 중국의 판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장강 이남은 이 중원에 있었던 세력들이 힘을 아직 미치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 초기의 그림으로부터 보면 점점 이 지역도 예. 보시면 여기에 진나라 중심 여기 보면 크게 짙은 색이 없습니다. 이때는 진나라가 미약했다가 점점 서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동쪽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그 지역 일대도 판도가 넓어지죠. 그리고 기원전 231년부터 10여 년간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한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화살표가 여기에 쭉 흩어져 있죠. 처음에 한나라, 여기에 있는 한나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하고 한자는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 할 때 한은 크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국은 큰 나라 이런 뜻입니다. 한강도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표기할 때 이 전국시대의 한나라 한자를 빌어와서 표기했을 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넓어지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제 연나라까지 판도를 넓히면서 이 연나라 유민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서쪽에서 진나라의 민족들이 동진을 하면서 세력을 차지를 하고 세력 판도를 넓히고, 그 반면에 이 중원 땅에 있던 여러 제후국들은 진나라의 위세에 눌려서 멸망을 하고 그 유민들은 흩어집니다. 이때 연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요동을 거쳐서 한반도로 이동했다 하는 것은 삼국유사에도 이미 나오는 사실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주를 해오는 것. 그래서 세력을 단순히 넓히는 것이 아니고 이주를 하고 전쟁을 겪으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중국 고대사였습니다. 이런 이주와 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이 계보에서는 은폐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이라고 하는 적어도 한 제국 때 형성된 거대한 땅이 원래 중국 고대 황제 때부터 계속해서 그 정도의 지역적 판도를 가지고 제왕이 교체됐을 뿐이고 또 왕조가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중국의 중화주의에 입각한 고대 역사관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동북공정을 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별다른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사고방식, 인식 방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시대에 적용을 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전통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속에 흐르는 DNA 이상으로 참으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역사 기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거냐 하는 것은 의문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사마천이 열전에다가 사방의 이민족들의 역사를 수록한 것부터가 화이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중화주의의 발상이다. 이 중화주의가 이미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민족들의 역사를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개 개인의 열전에다가 수록했다 하는 것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제로부터 시작된 중국 고대의 역사가 사실은 이주와 이동의 역사였다. 그리고 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방으로 확장되는 그런
토확장의 역사였다. 그 바람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중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원에 있던 그런 원주민들이 중원 밖으로 이주해 가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그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은폐하거나 날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와 이동을 이런 계보나 계통으로 서술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를 일본 역사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 야요이 시대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농경 문화가 발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농경 기술을 비롯한 생활 문화들이 주로 어디로 확산되느냐? 일본 역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걸 보면 큐슈, 시코쿠, 혼슈 등으로 확산되는 걸로 나옵니다. 큐슈, 시코쿠, 혼슈. 혼슈는 일본 이제 본 열도죠. 일본 역사에서 지난번에도 이 신화를 살펴보면서 간단히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일본 역사에서 천황의 계보 중에 진무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나 그 다음에 중세의 역사서인 신왕정통기 등을 보면 제일 먼저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신들의 역사를 서술한 신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황, 사람인, 그 다음에 황제할 때 황을 써서 인황시대를 서술을 합니다. 일본서기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에서도 인황은 바로 이 진무천황에서 시작이 되고요. 신왕정통기라고 하는 중세의 역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 물론 이 진무천황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보면 신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무천황이 일본의 건국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신화적 요소가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나 주몽 신화에도 보면 그런 신화적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신화적 요소와 함께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술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 진무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진무가 미야자키라고 하는 곳에 휴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는 큐슈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5세에 동쪽으로 정벌을 시작을 합니다. 이 진무천황의 동정은 일본의 모든 역사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동정을 시작하는 곳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사라고 하는 곳. 우사. 그 다음에 나니와 악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악기. 악기는 지금 히로시마 서쪽 일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키비. 히로시마 동쪽 일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키비에서 나니와. 나니와는 지금의 효고현과 오사카 일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오사카의 동쪽에 있는 나라 일대인 가와치. 그 다음에 키라고 하는 곳. 이렇게 쭉 정벌 활동을 벌이는 경로가 이 일본서기나 신왕정통기나 일본의 중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를 거쳐서 야마토라고 하는 지역을 정벌을 하고 우네비야마 동남쪽에 카시하라라는 곳에 도읍을 세웁니다. 이 카시하라가 이 나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진나라의 판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 하단에 미야자키가 나옵니다.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 보시기에 미야자키 여기 1번입니다. 바로 미야자키의 동쪽에 이 휴가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바로 진무 천왕이 태어난 곳이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45세에 정벌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후쿠오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우사입니다. 그리고 이 우사를 거쳐서 요 시마네까지. 재밌는 건 이 시마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즈모노 쿤이라고 해서 요 앞에 이게 거쳐서 이렇게 쭉 가면 포항으로 연결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오카야마, 히로시마 동쪽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키비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효고, 오사카 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나니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나라 일대 여기가 카와치, 그 다음에 여기 와카야마 건너서 요 지역 여기가 시코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이 나라 요쪽에 이 도읍을 세웁니다. 여기가 야마토 지역입니다. 일본 신화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신들도 무척 많지만 다양한 계열이 뒤에 얽혀 있어서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계통을 씌우면 이즈모를 중심으로 한 계통과 야마토 계통이 있습니다. 이즈모 중심의 경우에는 대체로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마토 지역에서 나온 경우는 아마 고구려에서 내려온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화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일본의 초기 역사는 이렇게 큐슈의 동남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동진을 해가는 역사죠. 말 그대로 이주와 이동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야마토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이 야마토를 표기를 할 때는 외라고 처음에 표기를 했습니다. 즉 외라고 쓰고 야마토라고 읽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초기 이 야마토 역사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야마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마토, 이 지도는 7세기 일본의 판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빨간색 위에 에미시라고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야마토 정권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으로 이 에미시는 오늘날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의 조상입니다. 그 아이누족을 옛날에는 에미시라고 불렀습니다. 7세기가 되었어도 일본의 판도는 열도의 주로 이 남쪽 부분 절반만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죠.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야마토 정권 이후에 일본이 7세기경에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면서 비로소 중앙집권 국가로 나갑니다. 그 이후에 에미시 지역까지 판도를 넓히는 그런 역사적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우에도 그 출발은 사실은 이렇게 한반도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이렇게 건너와서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 내에 세력이 저절로 형성돼서 그 안에서 정권이 창출되고 일본이라고 하는 건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모천황만 하더라도 그 행적이 이렇게 휴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엄연히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슈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백제인이나 신라인, 가야인이 제일 가닿기 쉬운 곳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에 의해서 큐슈가 이 최초의 정착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그리고 또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일본의 고대사가 진행되었고 결국은 그 세력들이 결국은 7세기의 야마토라고 하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와 이동의 역사는 일본사에서 설핏 드러나 있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무천황으로부터 시작되는 황통의 계보를 일목요연하게 쭉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앞서 보셨던 사마천이 사기 봉기에서 고대 황제로부터 진시황에 이르는 과정에서 혈연으로 복잡하게 서로 엮여져 있는 그런 계보를 마련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계보를 마련하는 것은 후대에 우리가 족보를 마련한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 지리적 이동을 한 사항은 잘 안 나옵니다. 단지 세대를 거치면서 누가 어느 때 무엇을 했는가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서 일본의 역사서에도 상당 부분 그런 지리적 이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주 상황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흥미롭게도 자국의 역사를 왜곡되게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7세기, 8세기, 9세기까지는 한반도로부터 문화를 전해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9세기를 지나서 10세기를 넘었으면 한반도로부터 불교를 전해받았다는 사실조차도 거의 서술하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반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가는 그런 역사서술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한반도로부터 전해받은 것은 없다 하는 사고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기본적인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선진문물을 전해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신앙정통기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 은폐하기는 쉬운데 날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날조는 말 그대로 사실을 아예 숨기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이죠.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거짓말하는 것에서 잘 알다시피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사고나 문자의 조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앞뒤 맥락이 닿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날조를 하려고 하다가도 군데군데 사실을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도 흔합니다. 신황정통기에 보면 제16대 오진천왕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일본은 삼한은 삼국을 가리킵니다. 한반도의 삼국을 가리키는데요. 일본은 삼한과 동종의 나라. 같은 인종이라는 얘기죠. 같은 부족 또는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종의 나라라고 쓰여있던 서적을 간무천왕 때 불태워버렸다고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삼한, 중국과 통교한 이래 그 나라 사람들도 다수 일본에 기화했다. 이 신황정통기라고 하는 곳에 이게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삼한, 중국과 통교한 이래 그 나라 사람들도 다수 일본에 기화했다. 그리고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와 한나라의 후예들, 고구려 백제의 사람들, 그 외에 일본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의 자손들도 와서 일본이 신과 황의 자손과 섞였기 때문에 신황정통기는 이 신과 황의 계보를 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황의 자손과 섞였기 때문에 성시록이란 서적이 만들어졌다. 이 성시록은 오늘날 신창성시록이라고 해서 일본 고대 초기에 815년에 편찬된 책입니다. 그때까지 지배계층을 이루는 사람들, 가문의 성씨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시록을 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신황정통기에서도 이 사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끄트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민의 혈통에 관한 것이다. 인민이라고 해요. 앞서서는 신황의 자손과 섞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천황가에 이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황정통기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면 신황정통기라고 하는 책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네들은 천황과의 피가 섞인 게 아니고 그냥 인민의 혈통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얼버무립니다. 오늘날 일본 일왕도 본인이 백제의 후손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거는 신창성시록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700년 전에 편찬된 책에 저자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신황과 관련된 혈통이 아니고 그냥 인민의 혈통이다 하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듯이 진실을 말하기가 훨씬 쉽고요. 거짓말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 낳게 마련이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숨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교하게 짜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서를 보더라도 그런 면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왼쪽에 아래쪽이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했다는 것은 이미 인류학적으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또는 북동쪽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인류가 이동한 역사, 이것이 인류의 원시시대 이전까지 수십만 년 동안 걸어온 길입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북쪽 끝으로 해서 지나가면 베링 해협,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에는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쭉 오면 바로 중국이나 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중원 대륙에서 일어났던 끊임없는 전란과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중세에 들어와서는 이 중국 한족들이나 또는 우리 한반도에 있던 신라인들, 고려인들, 또 조선인들까지 포함해서 이주나 이동을 한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이제 18세기가 들어서면 청왕조 시대에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주하는 사람들이 차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 아편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주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대략 100년 동안에 중국의 인민들 중 한 2천만 명, 특히 중국의 남부 지역, 지금의 광동, 광서, 그다음에 복건성의 이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이 동남아시아로 대거 이주를 하는데요. 대략 2천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인들을 일컬어서 2천만 동포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 조선의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년 사이에 중국 밖으로 이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이주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북쪽 지역에 그쪽 간도 지역이나 요동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소련에 의해서 또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학도 의용군으로 끌려간 많은 젊은 사람들, 또 징용 당한 사람들도 의도치 않게 이주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주나 이동을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우리의 중세의 역사를 보면 꽤 안정적인 왕조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주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이런 이주와 이동은 무엇을 말하느냐? 수많은 이민족들과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뒤섞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피만 뒤섞이는 것이 아니고 문화도 뒤섞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가 뒤섞인 것만 중시를 합니다. 그러나 피도 당연히 뒤섞이죠. 중국의 경우 진시황의 진제국 이후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2100년 중에서 북쪽 이민족들이 이 한족의 땅으로 들어와서 점령해서 왕조를 이어간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지배계층을 형성하면서 과연 한족의 문화만 받아들였겠습니까? 한족들과 혈연에 있어서도 뒤섞였다고 봐야 맞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별 다른 게 없죠. 이 한반도를 이렇게 보시면 초록빛 있는 곳이 그래도 이 매우 산물들이 풍부한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을 우리 삼국유사는 중국 쪽 땅이죠. 앞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연나라 사람들이 이주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쪽부터입니다. 그래서 발해 말갈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마한 지역을 거쳐서 이게 오가야까지 왔죠. 물론 나중에는 이 가야 지역 사람들이나 백제 지역 사람들, 연안,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일본 큐슈라든지 아니면 앞서 시마네 현이라고 하는 이즈모의 전 계통의 신화가 발달한 시마네 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주한 역사가 바로 동아시아 고대의 역사였고, 중세에는 잠시 주춤거리긴 했지만 이런 이주와 이동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뒤섞이면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했던 것이 동아시아의 고대사입니다. 이런 고대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 지금 한족이 95%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95%의 한족들이 순수 한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군 이대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하는 것도 과연 타당하냐. 일본의 경우 일본 황실에 순수한 혈통이 이어졌다고 하는 그 자랑스러운 만세 일개의 전통의 경우에도 과연 타당성을 갖느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서구인들이 민족주의를 이 개념을 만들면서 새롭게 빚어낸 일종의 흑우적인 관념입니다. 이런 단일 민족 관념이 갖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바로 타민족, 타국가를 경계하고 배제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고 차별하면서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21세기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시대에 과연 필요한 거냐 하는 거죠. 중세의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경계를 이루면서 살고는 있지만 보편적인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하나로 서로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온 시대가 중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대에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배척하고 차별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중세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을 하나로 엮어준 이런 보편성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주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화적인 흑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짚으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현 시대의 과제고, 그리고 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여한 것이 중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럼 중세의 보편적인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의 역사 그리고 융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